안녕하세요. 홍석주입니다. 오늘은 해외 배송에 관련된 얘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베이를 하시든, 아마존을 하시든, 쇼피를 하시든, 라자다를 하시든, 큐텐을 하시든, 또는 자사몰을 운영하는 쇼피파이로 스토어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든 간에, 기본적으로 해외 배송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관련돼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차이 서비스들의 차이는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포장을 할 때는 해외 배송을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할 때는 또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임팩트 있고 그 다음에 짧지만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정리해서 요점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국제 운송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문을 받으면 대부분 국제 운송 서비스를 사용하죠. 네. 이 국제 배송은 일반적으로 항공 서비스로 배송합니다. 배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사실. 그럼 이런 국제 운송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마켓플레이스에 따라 틀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 판매하시는 셀러의 배송 계약이나 또는 물류사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틀리기도 한데,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눠보면, 우체국의 국제 우편 서비스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이유는 우체국의 국제 우편 서비스가 국제 우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우체국에 접수하고 상대 국가도 우체국이 배달합니다. 그래서 좀 공신력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이런 이점이 있는 데다가 이용하기가 좀 편하고 그런 이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료도 좀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보낼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좀 다른 여타의 서비스보다 좀 덜 가립니다. 네. 그러니까 좀 폭이 좀 넓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체국의 국제우편 서비스가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로는 쇼피나 큐텐 이런 경우에 또는 라자다나 이런 경우에는 어, 마켓플레이스의 특정 물류 서비스를 지정 물류 서비스를 쓰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텐은 큐텐 지정 물류 회사를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고 쇼피는 쇼피의 지정 물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죠. 이렇게 해서 해외로 발송하는 국제 배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글로벌 특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글로벌 특성 서비스는 이제 글로벌 특송사들인 DHL이나 FedEx, UPS, TNT 같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특별하게도 FBA,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인 아마존의 물류를 처리해주는 FBA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배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수출 중에는 이제 에어카고 해가지고 항공기에 대량으로 해서 실어서 보내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이 FBA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셀러가 미리 이제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 상품을 먼저 입고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가 되면 아마존이 이제 직접 주문 처리를 다 해줘 버리는 거죠. 셀러는 주문이나 가장 기본적인 주문 처리에 관련된 고객 응대나 이런 것들은 거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반품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존이 알아서 합니다. 이게 이제 FBA의 장점이죠. 그래서 FBA를 이용할 경우에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에 물건을 보낼 때는 해상으로 LCL이나 FCL로 컨테이너의 일정 부분을 할당받거나 아니면 컨테이너 전체를 사용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배로 보내기도 하고 에어카고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글로벌 특성 서비스나 아니면 우체국의 EMS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해서 아마존에 입고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서비스인 우체국의 국제우편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우체국의 국제우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항공소형 포장물 그 다음에 K패키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묶은 이유는 이제 두 개는 소형 포장물을 배송하는 서비스여서 이렇게 두 개를 묶은 거고요. 또 다른 하나가 이제 EMS하고 EMS 프리미엄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EMS는 우체국이 이제 익스프레스 메일 서비스라고 해서 전 세계 우체국들이 공통 같이 모여서
협약을 맺은 게 있는데 이게 UPU 협약이라고 합니다. 만국 우정 협약이라고 하는데 이 만국 우정 협약에서 각 국가들이 익스프레스 메일 서비스를 통해서 접수를 받으면 상대 국가에서도 네, 익스프레스 메일 서비스로 배달을 하는 그런 거고요. EMS 프리미엄은 우리나라에서는 UPS가 해외에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UPS가 우리나라 우정사업본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계약에 통해서 우체국에서 접수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EMS 프리미엄 운송장 번호가 나오긴 하지만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UPS에서 자신들의 운송장 번호로 새로 이 운송장이 바뀌어서 그걸로 UPS가 전 세계를 배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EMS 프리미엄 서비스가 외국에도 있느냐? 없는 국가들이 대부분이고요. 외국에서는 그냥 익스프레스 메일 서비스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이제 각 국가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영국은 로얄 메일이라고 돼 있어서, 근데 다 이제 우리나라의 우체국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익스프레스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하고 중국 우정하고 협약을 맺어서 한국하고 중국에만 존재하는 한국 한중 해상 특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보낼 때는 한중 해상 특송을 이용하면 우체국의 EMS보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느리지만 시간이 더 배송 기간이 더 걸리긴 하지만 비용이 훨씬 저렴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까지는 배로 가고 그 다음에 인천항에서 중국 유해항까지 배로 가고 유해항에서 통관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중국의 우정에서 배달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항공 우편인 EMS보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더 배달 기일이 더 걸리긴 하는데 비용이 저렴해서 한국과 중국 간에서만 이용하는 우편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국제 우편 서비스로는 이렇게 크게는 5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실제로 이 국제 우편 서비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시려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드린 ems.epost.주기고.kr에 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링크를 보면 이렇게 이제 인터넷 우체국 epost.go.kr이죠. 거기에서 특히 이제 EMS 국제 우편에 관련된 요 메뉴로 바로 가도록 제가 지금 링크를 달아놓은 거고요. 여기 가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별 요금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을 통해서 해외로 발송했는데 거기에 못 받았다고 하면 행방조회 청구라고 해서 지금 배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라는 걸 좀 더 깊이 있게 조사해 달라 라고 신청하는 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 국가별의 발송 조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DHL이나 페덱스 이런 것들도 발송 조건이 다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외부에 잘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어디 뭐 사이트에 가서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느냐 없어요. 근데 우체국이 기본적인 우편 서비스에 대해 관련돼서 발송 조건들을 이렇게 공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면 EMS로는 이런 조건들이 있고 접수시 주의사항은 뭔지 그 다음에 EMS 프리미엄이면 이런 조건들이 있고 접수시 주의사항이 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 품목이나 제한 품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확인할 수 있고 K패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가를 선택하면 그러면 주의사항이나 K패킷에서 접수할 때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 또 다른 하나를 볼 수 있는 게 여기에 이제 운송장 번호를 넣으면 우체국 서비스로 보낸 것에 운송장 번호를 넣으면 행방을 배송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우체국 우편 서비스로 발송을 하면 고객에게 우리나라의 이 사이트에서 조회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배달이 진행되고 있으면 고객이 존재하는 국가의 우체국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도 똑같이 조회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배달 조회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고객이 물어보면 우리나라 우체국에서 조회하면 돼. 그 운송장 번호로 그러면 확인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하죠. 이게 만국 우정 협약에 의해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의 우체국들이 모여가지고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지사항이 EMS 국제우편 부분에 보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제 운송 상황에 관련돼서 특히 이제 우체국에서 핸들링하고 있는 운송 상황에 대해서 알려져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여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더보기를 클릭해가지고 리스트에서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9월 14일자로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국제우편에 접수 가능 주요 국가를 안내하고 있죠. EMS가 가능한 국가, 또 뭐 K패킹만 가능한 국가, 이런 그 다음에 항공소포나 선편소포 이런 것들이 가능한 국가 리스트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항공소포나 선편소포가 있는데, 또는 선편통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서비스는 글로벌셀러하고 거의 맞지를 않아요. 요금이 별로 다른 것에 비해서, 예를 들면 EMS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 배송은 굉장히 길거나 이런 거라서 사실 별로 유용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항공소포, 선편소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접수가 안 됐었는데 최근엔 되기 시작하지만 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그 다음에 중국행 발송 우편물이 지연되고 있다. 9월 27일 날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국경절 연휴로 인해서 항공편들이 다 결항돼 가지고 10월 1일부터 9일까지는 발송이 안 된다. 이런 안내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안내가 뭐 다른 특송사들, DHL이나 페덱스 같은 특송사들과 똑같으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거의 비슷합니다. 우체국 서비스가 안 되면 DHL이나 페덱스도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UPS나 TNT도. 차이가 나는 건 뭐가 있냐면, 우체국의 EMS나 KPK 같은 항공 서비스는 민항기 중에 여객기의 화물칸에 물건을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오지 않는 항공기, 그래서 국가, 그러니까 결항이 돼 있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배달이 안 됩니다. 근데 DHL, FedEx, UPS 같은 회사들은 자체적인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 화물기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걸 운용해서 하기 때문에 배달 가능 국가는 완전히 차이 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뭐 EMS도 60여 개 국가밖에 배달이 안 되는데, DHL, FedEx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훨씬 많은 국가들의 배달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체국에서도 특정 국가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DHL이나 FedEx도 똑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중국은 항공 EMS로, EMS는 다 항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EMS로 물건을 발송할 수 없는 지역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해 지역, 뭐 이런 우편번호로 이미 어떤 우편번호, 중국의 우편번호는 발송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놨는데, 그런 지역은 DHL이나 FedEx, UPS, TNT도 배달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중국이 해당 지역을 봉쇄했거나 또는 국외로부터 들어온 화물을 해당 지역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했거나 하는 정책들에 의해서 발생한 거라서, 그래서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들을 얻는 데는 지금 알려드린 ems.epost.go.kr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요 점 좀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로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중해상 특송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이 항공기에는 탑재 금지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공기로 운송하면 안 되는 금지품이 있어요. 또는 운송할 때 특별한 조건을 충족해야만이 운송이 가능한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체국의 항공 우편 서비스들은, 국제 우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여객기에 실어서 보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객기의 화물칸에 일정한 스페이스를 무조건 할당해서 거기에 실어 보내는 거라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는 화물이 실리면 단순히 화물기인 이 비행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승객의 안전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탑재 금지품이 좀 더
다른 DHL이나 페덱스보다 좀 더 심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몇 가지 사례만 들려드릴 건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마약류 뭐 이런 거 당연히 무조건 안 되죠. 그건 국제 운송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라서. 그거 말고도 항공기로 탑재가 금지되는 게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장된 물품을 기본적으로 항공기로 탑재해서 보낼 수 없습니다. 국제 우편 서비스로는 발송이 안 돼요. 근데 DHL, 페덱스는 제한 조건이 있지만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스류인 부탄가스나 스프레이류는 또 발송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헤어 스프레이 이런 것들 발송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인화성 물질이 발송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향수가 발송이 안 됩니다. 네. 우체국 서비스로는. 네, 근데 이제 DHL,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향수류도 발송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 다음에 산화성 물질도 또 네, 발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산화성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염색약이에요. 뭐 머리 염색약, 두피 염색하는, 네. 이제 머리카락 염색하는 두피가 아니라 네, 이런 염색약도 항공기 탑재 금지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우체국의 국제 우편 서비스에 있어서의 항공기 탑재 금지품이고요. 네. 당연히 폭발물 안 되죠. 폭죽 못 보내요. 그 다음에 독성 물질도 못 보는데 그 독성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손소독제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손소독제를 국제 우편 서비스로는 발송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물론 이것도 100%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요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이상의 알코올 성분을 갖지 않은 알코올 성분이 일정 퍼센테이지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는 발송이 가능한데 그런 조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소독 효과가 좋은 정도가 되면 거의 대부분은 해당 기준치를 넘기 때문에 손소독제는 발송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들은 항공기로 이제 운송이 안 되니까 이런 물품들은 판매하는데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운송상의 제약으로 항공기 탑재 금지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판매를 좀 지양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뭐 선편으로 배를 이용해서 FBA 같은 걸 할 경우 손소독제 보낼 수 있죠. 또 화물기를 이용해서 보내는 에어카고라든가 또는 아니면 뭐 특성사의 해당 화물에 대해서 특정한 포장을 해서 하면 보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국제 우편 서비스로는 항공기 탑재 금지품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것도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각 운송사마다 우체국도 일종의 하나의 운송사라고 생각하면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각 운송사 DHL, FedEx, UPS, TNT 그 다음에 우체국마다 운송 금지품이 또 다릅니다. 또 마찬가지로 마켓플레이스의 지정 물류 서비스나 그 이외에 뭐 개별적으로 국제 운송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회사들 뭐 포워더도 포함되죠. 근데 정확하게는 포워더는 운송사는 아닙니다. 네. 운송사가 아니라 운송사를 섭외해서 그 다음에 수출을 처리하기 위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국제 운송을 시키려고 하는 수출자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운송계약까지 자신들이 다 처리해주고 비용까지 다 정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포워더지, 포워더는 정확하게는 운송사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요즘은 결합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포워더도 운송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쳐도 이 각 운송사마다 또 포워더마다 운송을 할 수 없는, 자기네가 운송할 수 없는 운송 금지품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요건이 다르고 같은 제품이라도 어디는 어느 정도까지는 보낼 수 있는데 어느 이상은 보낼 수 없다, 또는 어디는 아예 보낼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운송사에 직접 문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우체국의 서비스, 우편 서비스로 발송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물품이면 혹시 다른 운송사는 되는지 싶어서 좀 진행하려고 하면 그런 운송사들에 연락해서 이런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느냐를 좀 문의하셔야 됩니다. 꼭. 네. 또 이제 국제 우편을 포함해서 특송이나 또는 뭐 마켓플레이스의 지정 물류나 이런 것들이
운송료를 측정하는 방식이, 측정해서 할당해서 청구하는 방식이, 네, 중량하고 부피 중량을 같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피 중량은 뭐냐면, 네, 보내는 물품의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네, 최적이 얼마만큼, 즉 부피가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얼마만큼 되느냐를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부피가 크면 클수록 배송료 비싸고, 네, 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배송료가 비싼데, 이게 물건을 보내면 디지털로 되어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닌 다음에야, 네, 기본적으로 무게가 있고 부피가 있죠. 네. 그러면 두 개로 측정됐을, 두 개가 서로 다른 값이 나왔을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배송료를 청구하느냐, 네, 더 무거운 쪽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부피를 가지고 무게를 어떻게 환산하느냐, 네, 자체적으로 운송사들마다 정한 룰이 있는데, 네, 보통은 우체국 같은 경우엔 그 물품에, 보내는 물품에, 네, 최종 포장되어 있는, 박스로 포장되어 있다면 박스의 가로 세로 높이 센티미터를 서로 곱해서, 네, 그거를 6천으로 나눈 값을 가지고, 네, 킬로그램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뭐 가로가 60cm, 아니 가로가 20cm, 세로가 30cm, 높이가 10cm면 곱하면 6천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로가 20cm, 세로가 30cm, 높이가 10cm인 그런 박스라면 걔는 부피 무게가 우체국에서는 1kg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DHL, FedEx, UPS, TNT 같은 회사들은 나누기를 5천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얘가 1.2kg 정도가 됩니다. 같은 물건의 부피 무게가 1.2kg가 됩니다. 얘들은. 이 특성사들은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건이 다 포장해서 박스, 아웃박스에, 네, 다 담은 상태인데 걔 물건이 예를 들어서 무게를 쟀더니 800g 정도인데, 네, 그게 이제 가로가 20cm, 세로가 30cm, 높이가 10cm인 이 물건, 이 경우에 800, 이제 실중량은 800g, 0.8kg가 되고, 부피 중량은 1kg가 되면 얘는 이제 1kg의 요금을 받죠. 근데 이 경우는 우체국은 1kg에 대한 요금을 받는데, 네, DHL, FedEx, UPS, TNT 같은 또는 그 이외에도 여러 개의 물류 서비스 회사들이 대체로는 5천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중량은 800g, 부피 중량은 1.2kg가 되죠. 그래서 이 운송사들은 1.2kg의 배송료를 청구합니다. 이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기본적으로 나는 물건 내가 보내기 전에는 박스가 번듯했으니까 배송이 되면 번듯한 박스 케이스대로 그대로 배송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네. 일단은 이 운송 단계에서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예를 들면은 뭐 DHL 같은 이런 특송사를 이용한다고 해도 DHL이 제가 여기서 미국으로 보낸다. 그럼 한 번에 미국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HL이 우리나라에서 DHL 화물기에 실려서 홍콩으로 갔다가 홍콩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화물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 미국으로 가는 화물을 다시 합쳐서 분류해가지고 그것만 다시 미국행 항공기에 태워서 화물기에 태워서 DHL 화물기에 태워서 미국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운송 단계에서 집화됐다, 분류됐다, 집화됐다, 분류됐다 하는 단계가 여러 단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체국은 이 단계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여객기에 태워서 보내는데 전 세계로 보낼 때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가에 지금 코로나에서 60여 개국이지만 그전에는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100몇십 개국을 보냈는데 전 100몇십 국에 우리나라가 모든 여객기를 운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중간 기항제에 가는 비행기에도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걔가 거기 갔을 때 거기서 다시 분류돼서 또 거기서 해당 국가라고 하는 비행기에 다시 집화돼서 합쳐져 가지고 그게 그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배송해요? 현지에서 통관한 다음에 현지 우체국에 배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번듯하게 20cm, 30cm, 10cm의 번듯한 박스에 담았는데 번듯한 박스채로 간다라는 거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특송사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이미 먼저 말씀드렸죠. 우리 특송사, 우체국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운송 약관의 배보상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네, 포장에 찌그러지거나 네,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물품이 파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운송사가 배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물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네, 보내는 화주가 잘 포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셀러는 물건이 운송 중에 파손되지 않도록 튼튼히 포장해야 되고요.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피 중량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피 중량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노력을 다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럼 이제 좀 다양한 서비스, 물론 DHL, 페덱스 같은 데도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체국 서비스에 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걔들은 기준이 좀 뚜렷한 부분이 있어서 걔를 가지고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우체국의 국제우편 서비스에는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얘기를 드리고 네. DHL이나 페덱스, UPS, TNT 같은 특송사들은 어떤 제한 조건이 있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체국의 서비스를 보면 제가 지금 한중의 사항은 지금 여기 표기를 안 했고요. 네. 기본적으로 항공소형 포장물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항공소형 포장물과 등기 항공소형 포장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K-패킷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걸 제가 하나로 묶었죠. 그 다음에 EMS가 있고 EMS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요 항공소형 포장물과 등기 항공소형 포장물 K-패킷은 2kg 미만의 물건만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피를 계산하는 방식이 최대 길이,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높이면 가로하고 높이를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면 둘레가 되고 그 다음에 제일 긴 거 그러면 이렇게 되죠. 20cm, 30cm, 10cm 높이가 10cm면 제일 긴 최대 길이가 30cm짜리죠. 그럼 30cm 더하기 나머지가 뭐냐면 20cm, 10cm가 되니까 둘레는 60cm가 되죠. 그렇게 해서 최대 길이 더하기 둘레가 0.9m, 즉 90cm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cm, 30cm, 높이 10cm인 박스는 보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cm에 32cm, 높이가 10cm 이러면 얘는 무게가 2kg가 안 돼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항공소형 포장물과 등기 항공소형 포장물 K-패킷으로는 발송이 안 돼요. 특히 같은 항공소형 포장물인 중에 등기가 있고 그냥 제가 항공소형 포장물이라고 부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사실 기본적으로 발송하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내용도 똑같고 그런데 뭐가 차이 나냐면 등기는 뭐냐면 운송장 번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냥 항공소형 포장물은 뭐냐면 운송장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운송장 번호가 없어도 배달은 됩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뭐 배달 안 되고 없어지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운송장 번호가 없기 때문에 고객이 물건 못 받았어요 라는 크레임만 제기하면 무조건 환불해 줘야 돼요. 배송이 되고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서. 그래서 아주 저가의 상품만 항공소형 포장물로 보냅니다. 등기 항공소형 포장물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지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런데 지금은 이제 60 몇 개 국가밖에 못 보낸다고 말씀드렸죠. EMS처럼.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의 등기 항공소형 포장물은 운송장 번호가 있기 때문에 걔를 통해서 배송 조회를 할 수 있고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완벽하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것까지는 그냥 딱 조회가 되는데 상대 국가에서 이게 상대적으로 배송료가 좀 EMS나 K-패킷보다 싸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스캐닝 해가지고 처리를 잘 안 해요. 그럼 배달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풀 트래킹이 되도록 스캐닝을 잘 안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행방조회 청구를 해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배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달라고 청구를 하면 그때는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K-패킷도 똑같이 2kg 미만밖에 못 보내는데 저건 왜 존재하느냐? 이건 우리나라에서 존재하게 된 서비스입니다. K-패킷은. 그래서 K가 붙은 거예요. 코리아에. 근데 이게 뭐냐면 미국이 이 등기항공소형 포장물에 대해서 종적조회, 배송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자기네는 못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여러 해 전에.
그러니까 애써 등기항공소용 포장물을 보냈는데, 운송청구령에 있는 걸 보냈는데도 미국에 도착한 다음부터 아무것도 조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항공소용 포장물과 똑같은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우체국이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총 20개국, 애초에는 20개국에만 제공되는 서비스가 K패킷인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전자상거래, 2kg 미만짜리가 대부분 전자상거래라고 생각해서 우체국에서 만든 서비스인데, 네. 이 소형 포장물 중에 우리 많이 가는 국가 20개국하고 협약을 맺어서 좀 더 등기한 포장물보다 좀 더 비싼 배송료를 줄 테니 동족조회, 즉 배송 추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라 해가지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만들어진 게 K패킷입니다. 그래서 얘는 등기한 포장물보다 좀 더 비싸고 대신에 EMS보다 좀 더 싼데, 근데 20개국에서는 동족조회가 된다는 거예요. 풀로. 그 이외의 국가는 K패킷을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K패킷은 우체국하고 배송 계약을 맺어서 따로 맺지 않으면, 계약 고객으로 맺지 않으면 일반 창구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항공소용 포장물이나 등기 항공소용 포장물은 일반 창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 K패킷은 이용을 못해요.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한중해상 특성도 접수가 가능한 우체국이 있고, 그 우체국하고 계약을 별도로 맺어서 계약 고객이 되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접수 창구, 우체국의 접수 창구에 가서는 접수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이제 EMS가 있습니다. 이게 익스프레스 메일 서비스라고 했죠. 미국 같은 경우에 정상적일 때는, 코로나 이전에는 뭐 5일에서 7일, 지금은 한 10일 정도 걸리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다고 얘기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EMS는 어떤 제한 조건이 있냐면, 중량의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30kg 이상은 EMS로 보낼 수 없습니다. 포장 다 된 박스까지 포함해서 완전 포장 끝난 물건이 30kg가 넘으면 발송이 안 돼요. 근데 모든 국가가 다 30kg가 획일화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쿠바로 보내는 경우에는 10kg 이상의 물건을 보낼 수 없고요. 우편으로는 이제 EMS를 못 보내요. 그 다음에 마카오나 이스라엘, 스페인, 폴란드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20kg 이상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최적을 계산합니다. 부피 중량을.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뭐냐면 부피 중량 계산해서 그 부피 중량이 30kg를 넘으면 못 보내요. 이것도 부피 중량이 2kg를 넘으면 못 보내는데, 이미 요 제한 조건, 길이에 대한 제한 조건이 부피 중량이 2kg를 넘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EMS도 길이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는데, 최대 길이가 1.5m 이하여야 되고요. 가장 긴 편이 1.5m 이하여야 됩니다. 1.5m를 넘으면 발송이 안 돼요, EMS는요. 그 다음에 최대 길이에다가 그 나머지 변들의 둘레로 계산한 둘레가 3m가 넘으면 또 발송이 안 됩니다. 요거를 계산해 보면 다 30kg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쿠바라든가 이런 데는 좀 얘기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게 제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EMS 프리미엄은 UPS에서 우체국에서 접수받고 UPS에서 배송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EMS 프리미엄은 70kg까지 배달이 가능합니다. 단 우루과이는 20kg까지 제한이 되어 있고, 국가들 중에 일부 국가는 뭐 30kg까지만 배달하는 국가가 있고, 31.5kg까지만 배달하는 국가도 있고, 뭐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EMS 프리미엄은 제한 조건을 확인해 봐야 되고, 아까 제가 인터넷 우체국의 EMS 사이트에서 발송 조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드렸죠. 거기서 보면 국가별로 제한 조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EMS 프리미엄은 최대 길이가 2.7m를 넘으면 안 되고요. 최대 길이 더하기 둘레가 4m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EMS 프리미엄은 이 최적 중량, 부피 중량 같은 말입니다. 을 가로 세로 높이 곱해서 그 센티미터로 해서 곱해서 6천으로 나눕니다. 원래 제가 일부러 그 내용을 왜 프리미엄에만 넣느냐? 원래는 부피 중량을, 즉 최적 중량, 부피 중량을 우체국의 다른 서비스에서는, 즉 항공소형 포장물이나 등기 항공소형 포장물, K패킷, EMS에서는 계산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국제 운송료가 아까 급등하면서 우체국은 우편 요금, 국제 우편 요금을
그냥 아무 때나 막 바꾸고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게 규정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요금을 인상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정부기관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부피 무게가 없었습니다. 우체국. 그래서 특송사보다 월등하게 유리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커지니까 우체국 입장에서 배송료를 중정과 같이 받고는 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내면 우체국 우정사본부가 적자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특별 운송 수수료라는 거를 도입하면서 하고 동시에 우체국의 모든 국제우편 서비스에도 최적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제우편 서비스, 우체국의 모든 서비스에 다 최적 중량, 부피 중량을 계산하는데 그 방법이 가로 세로 높이 센티미터로 계산한 가로 세로 높이를 6천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EMS 프리미엄 문제가 UPS로만 발송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우체국의 EMS 프리미엄 송장 번호를 받아가지고 걔를 일단 트래킹 넘버로 뭐 이베이든 어디든 뭐 쇼피파이든 아마존에다가 등록하느냐. 네,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했는데 그게 해외에서는 그 EMS 프리미엄 송장 번호는 조회가 안 됩니다. 그 조회되는 거 딱 우리나라의 EMS 프리미엄 사이트 하나밖에 조회가 안 돼요. 그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EMS 프리미엄 사이트에 오면 외국어를 지원하느냐? 아닙니다. 다국어를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회를 그럼 그 외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근데 그럼 조회를 시킬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뭐냐면 이 UPS에서 EMS 프리미엄으로 접수받은 거를 넘겨받으면 그들은 자체적인 UPS 운송장 번호로 다시 걔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UPS의 고유 운송장 번호가 새로 나오고 그 운송장으로 기존 EMS 프리미엄 운송장을 없애고 그 운송장을 다시 부착해서 발송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EMS 프리미엄 운송장 번호는 하루에서 이틀 또는 길면 3일 정도 후에 UPS 고유의 운송장 번호가 변경이 돼서 생성됩니다. 이게 연동돼서 보여주는 거는 EMS 프리미엄 사이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뀐 운송장 번호를 확인해 가지고 고객에게 따로 알려주거나 아니면 이베이나 이런 곳에다가 운송장 번호를 바꿔줘야지 되는 게 정상입니다. 요거를 한 단계 더 해야 돼요. 대신에 이제 UPS에서 배달하기 때문에 배달이 좀 빠르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배송료는 비싸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배달은 더 빠릅니다. 안전성도 좀 높고 배달도 좀 빠르다는 거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고 자세한 요금은 이제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송사들의 특송 서비스가 있는데 이들은 이제 DHL, FedEx, UPS, TNT가 대표적이죠. 이들은 기본적으로 중량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100kg짜리도 한 박스 100kg짜리도 보낼 수 있고요. 몇백 kg짜리도 보낼 수 있어요. 대신에 기본적인 특송엔 최대 길이가 1.2m 이하로 돼 있습니다. 1.2m가 지금 제한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1.2m가 넘으면 그거 못 보내느냐? 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엔 비규격 발송 물품 수수료라고 하는 걸 추가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DHL, FedEx, UPS, TNT에 요금표만 보고 되나보다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최적 중량을 여기도 부피 중량을 계산하는데 이 특송사들은 6천이 아니라 5천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대신에 특송 서비스를 쓰는 이유는 이게 배송료는 우체국의 서비스보다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배송료 많이 들어요. 비싸요.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다가 이 특송사들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유료 할증료라고 해서 전 세계 유가가 변동되는 것에 맞춰서 기본적인 요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유료 할증료라고 하는 유가 변동 폭을 추가로 계산해서 배송료를 계산합니다. 근데 현재 코로나에서 유료 할증료가 굉장히 높아서 약 30% 정도인데 보통은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유료 할증료가 10%에서 15% 사이 정도였습니다.
표준 요금보다, 기준, 각 특성사의 기준 요금보다 유혈증료가 약 10%에서 15% 정도 좀 더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지금은 약 30% 이렇게 부과되고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특성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런 제약 조건과 함께 특성사로부터 요금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요금표만 받음으로 청구하면 되느냐? 아니고요. 유료 혈증료에 따라서 변동되고 있는 요금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좀 어렵죠. 국제 운송 서비스의 요금 체계가 좀 복잡합니다. 근데 글로벌 셀러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에 따른 공부도 하셔야 되고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셀링을 하거나 또는 쇼피파이에서 자체적으로 배송 서비스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한다고 할 때 보통 뭐 그냥 하나의 서비스만 딱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고객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무조건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가벼운 건데 K패킷으로 하면 미국으로 15일 정도 걸린다. 그런데 배송료는 얼마다. EMS로 선택하면 7일 정도에 배달되는 대신에 배송료는 좀 더 비싼 얼마다 라는 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면 고객이 최종적으로 주문하면서 장바구니에 해서 주문 결제를 하기 위한 단계에 가서 나는 좀 일찍 받고 싶은데 좀 배송료를 더 내고 해서 EMS를 선택해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좀 더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만큼 배송료를 더 받은 거죠. 그래서 고객은 기본적으로 좀 더 다양한 배송 서비스를 원합니다. 그래서 셀러는 이런 배송 서비스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해 가지고 확인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어디서 판매하든 간에 자사몰이든 쇼피파이로 만든 자사몰이든 이베이 아마존이든 다양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지하시고요. 기본적인 서비스로 삼아서 무료 배송이라고 해놨다 하더라도 걔는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에 걸리겠죠. 자기가 이미 이 셀러가 이 서비스로 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무료 배송으로 해서 더 상품을 등록했다 하더라도 추가로 돈 얼마 더 내면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이 셀링에 좋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운송 서비스를 좀 핵심만 찝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포장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국제운송 제가 말씀드렸죠. 파손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실제 포장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가이드를 좀 알려드리면, 원래 국제운송에 사용되는 데 있어서는 중량에 맞는 수직 압축 강도가 있는 박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직 압축 강도라는 건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눌렀을 때 버틸 수 있는 정도. 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걸 버텨야 됩니까? 물건들을 적재해서 쌓아 올리니까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위에 있는 것들을 견뎌야 되죠.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뭐 우체국 서비스든 또는 뭐 DHL, 페덱스 같은 데든 알아서 무거운 걸 밑에 놓고 가벼운 걸 위로 올릴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일을 못해요. 그들은요. 그냥 쌓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벼운 게 아래 깔릴 수도 있고 무거운 게 위에 얹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수직 압축 강도가 있는 박스를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부 운송사는 아예 우리 요즘 이제 이런 국제 운송에서는 저런 박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폴리백이라고 하는 비닐에 담아서 보내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몇몇 특성사나 운송사는 비닐에 담겨 있는 경우는 접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이런 압축 강도가 좀 충분히 되는 박스 크기에 맞춰서 압축 강도가 조금씩 다른데 필요한 요구 사항이 그걸 맞춰주는 가장 기본 박스가 우체국 박스입니다. 우체국 택배 박스고요. 여기에 이제 우체국 박스의 각 크기, 그 다음에 우체국 박스의 그냥 현재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요금 박스 값을 여기다 이렇게 표기해 드렸는데, 우체국은 기본적으로 6개의 크기로 박스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1호부터 6호까지 있고요. 그걸 생각하셔서 요런 가장 이상적인 이제 우체국 박스를 쓰시라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박스를 써도 돼요. 그건 뭐 셀러가 알아서 하시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박스만 튼튼하면 무조건 해결되느냐? 내부의 포장도 좀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박스가 있어도
눌려가지고 안에 있는 물품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얘가 흔들려가지고 안에 이제 박스가 좀 커가지고 물품이 막 흔들려서 그래서 파손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개별 물품별로 보완제를 사용해서 좀 포장해야 됩니다. 이 보완제 종류를 제가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넣어놨죠. 네. 그래서 이런 보완제를 통해서 물품이 움직이지 않도록 빈 공간을 좀 메워줘야 되고, 네. 파손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내부 포장을 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버블랩이라고 하죠. 네, 이런 걸. 네, 버블랩. 그 다음에, 네, 골판지. 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게 뭐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펌피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펌피넛이라고 하는데, 네, 저런 것들로 포장을 내부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신문지나 이런 거 가지고 넣어가지고 보내도 되지 않나요? 네. 아니면 뭐 박스를 구겨가지고 넣거나 뭐 이래도 되지 않습니까? 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 신문지 같은 거 넣으시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문이라는 거게 상대 국가에서 그 신문에 있는 내용 때문에 선관이 거절되거나 물품이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이런 경우에는 정보 통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이외의 국가들도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사용하지 마시고 특히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인쇄된 어떤 종이 뭐 예를 들면 뭐 어디서 무가지 같은 거 받아놓은 거라도 구겨가지고 넣고 해서 빈 공간 잘 메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그런 거 가급적이면 쓰지 마셔야 돼요. 네. 그런 거 쓸 거면 지금 에어캡이나 그 다음에 폼피너츠 같은 걸로 흔들리지 않고 잘 되도록 그 다음에 한 박스에 여러 개가 담기면 이렇게 블록화되어 있는 골판지 같은 걸 써서 서로가 부딪혀 가지고 병 같은 유리병이나 이런 것들이면 깨지지 않도록 플라스틱으로 케이스 용기라면 부딪혀서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부 포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박스에 담죠. 아웃박스 발송해야 될 카툰 박스라고 부르는 것에 담죠. 이 박스에 담으면 당연히 박스를 밀봉해야 되죠. 근데 밀봉을 할 때 국제운송의 기본적인 포장 방법이 뭐냐면 H테이핑입니다. H테이핑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드렸죠. 이렇게 H자가 되도록 여기만 이렇게 뜩 박스를 찍 하고 테이프로 붙이는 게 아니라 양옆도 테이핑을 그건 마찬가지로 아래쪽 위쪽 다 할 거 없이 H 형태로 되도록 테이핑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쪽만 이렇게 딱 이렇게 긴 쪽에 이게 접히는 부분만 하나만 딱 테이핑을 하면 이쪽 틈 사이로 이물질이 혼입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혼입돼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도 배부상에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H 테이핑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의 이유는 그래야 강도가 좀 더 높아집니다. 박스의 강도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H 테이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아주 가볍고 그다음에 뭐 특별히 파손될 물건이 아니면 그냥 일자 테이핑 하셔도 큰 문제 없는데 H 테이핑을 하셔야 되고 또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압 테이프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장 사항은 감압 테이프는 뭐냐면 압축을 강도를 최대한 잘 견뎌줄 수 있는 테이프를 뜻하는데요. 이것까지는 뭐 특별하게 안 지키셔도 됩니다. 대신에 접착력이 약한 테이프는 쓰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박스에서 나는 테이핑 잘 붙여서 보냈는데 테이핑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붙였는데 뭐 그게 왜 떨어져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항공기는 높은 고고도로 날아가죠. 그럼 뭐가 차이느냐? 두 가지가 차이납니다. 온습도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기압차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접착력이 약해버리면 약한 박스 테이프로 밀봉을 하면 테이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접착력이 있는 테이프로 가급적이면 H 테이핑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거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FBA 셀러셔도 뭐 박스로 FBA에 물건을 보낸다 그러면 이 요건 이것들을 따르시는 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특히 FBA로 보내시는 경우에 대량의 물건을 풀필먼트를 위해서 미리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실은 여러 개의 물품이 무조건 하나로 한 카톤에 박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박스를 여러 개 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경우를 하시면 제품만 딸려 있는 게 아니라 걔가 아웃박스, 프로덕트 박스라고 불리는 곳에 포장 패키지 박스에 들어있죠. 근데 이게 들어있을 때 그냥 걔를 막 넣어버리면 얘들끼리 운송 도중에 서로 부딪혀서 이 패키지에 인쇄된 부분이 스크래치 나거나 해가지고 지워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존에서 이걸 입고를 이게 파손 정도가 심하면 입고를 못 잡죠. 파손돼 팔 수가 없는 물품으로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도 뭐 입고까지 잘 잡혔는데 고객한테 갔는데 아마존은 입고를 잡아주고 판매가 돼서 그 중에 하나를 보냈어요. 근데 고객이 받고 나서 패키지 박스가 좀 약간 좀 스크래치가 났거나 훼손된 것 같아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하겠다. 그럼 얘는 그냥 반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반품은 뭐냐면 셀러 책임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거 가지고 크레임이 걸려서 서로 싸워봐야 거의 셀러가 집니다. 그러니까 풀필먼트로 보내시는 셀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내부 포장의 보완제들을 충분히 사용해서 그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포장하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박스로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하셨다. 근데 많이 남더라 공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든 최적을 줄여야 되니까 잘라서 박스를 접어가지고 최적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제가 국제 운송, 해외 배송을 위한 것들을 좀 압축적으로 서비스들이 뭐가 있는지, 셀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와 함께 포장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관련돼서 아주 요점이지만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이게 사실은 나머지들은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금 확인하고 이러는 거야 각 사이트나 각 운송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다 알려드린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으로 그래도 거의 50분 시간이긴 한데 국제운송은 되게 중요합니다. 애써서 잘 판매하고 나서 배달 잘못해가지고 파손되거나 고객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반품받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슈니까 꼭 이 동영상을 보시고 국제운송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이해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포장도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